세계 민담 이야기 중국편. 중국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4천년에 걸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한민족과 쉰을 헤아리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생활 모습, 습관, 풍습 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추와 호박. 중국 산둥성의 기산이라는 산은 마치 예리한 토끼로 잘라놓은 것처럼 날카로운 절벽의 바위산입니다. 절벽에는 흙 한 점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아 멀리서 바라보면 흰 빛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절벽으로 된 기산은 이야기의 보물창고입니다. 먼 옛날의 일이었어요. 남쪽 나라에서 60살 남짓한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빈 자루를 어깨에 메고 기산에 들어갔다가 사나흘 후에 불룩한 자루를 무겁게 메고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온 노인은 산기슭 마을에서 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판에서 잠을 자지도 않았어요. 80리쯤 떨어진 외딴 집으로 곧장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마당의 울타리도 다 허물어져 있고 집도 다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노인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 집에는 리봉이라는 젊은이가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리봉의 나이는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친구 하나가 강 건너에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리봉으로서는 노인이 더 없는 말벗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조금씩 음식을 마련해 놓고 마치 부모님에게 하듯이 노인을 공손히 모셨습니다. 외톨이인 노인은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리봉의 집에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리봉은 무척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노인은 자루 속에서 은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리봉에게 주며 쌀과 기름을 사가지고 오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다 떨어지면 노인은 또 자루 속에서 은덩어리를 꺼내 리봉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에 노인의 자루도 점점 훌쭉해졌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잠시 나갔다 오겠네 하고 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노인은 또 불룩한 자루를 메고 돌아왔어요. 리봉, 이 정도면 또 얼마간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두 사람은 마치 부모 자식처럼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개었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듯이 노인은 갑자기 심한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이제 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리봉을 베개맡에 불렀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구나. 게다가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파. 난 이제 더 살 수가 없어. 나에게는 자식도 아무도 없다네. 내가 죽기 전에 자네에게 일러두겠는데 기산의 큰 계곡에 가면. 노인은 갑자기 숨을 몰아쉬더니 자루를 가리키면서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리봉은 울면서 장례를 치르고 강 건너 친구인 파오요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말한 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파오요우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리봉 곁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놀라운 얘기야. 틀림없이 산속에 은을 숨겨두었어. 우리 찾으러 가자. 리봉은 산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파오요와 둘이서 기산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튿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험한 산비탈을 기어올라 해질 무렵에야 겨우 기산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쳐다보니 절벽은 달빛에 희끄무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절벽이라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도와가면서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쯤 올라가서 쳐다보니 아직도 절벽이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또 두 번째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요. 달빛은 하얀 절벽을 파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에서 부엉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쪽 먼 계곡에서는 늑대가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다음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곳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났어요. 하늘의 구름이 이상해졌습니다. 지쳐버린 파이오유가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속았어. 그 영감쟁이가 우리를 속였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 노인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래. 찾고 싶으면 너 혼자서나 찾아봐라. 나는 그만두겠어. 파오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리봉은 오랫동안 친하게 사귀어오던 파오요가 이런 일로 화를 내고 산을 내려가 버린 것이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리봉은 할 수 없이 혼자 남아서 노인이 말한 것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는 어젯밤과는 달리 검은 구름이 달을 가려 주위가 캄캄하였습니다. 바람이 불더니 소나무 가지가 윙윙 울었습니다. 산도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따금 후두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리봉은 꼬박 밤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햇님이 구름 사이에서 빛을 던져주었어요. 리봉은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절벽 하나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가서 첫 발을 디딘 순간 발밑에 하얀 돌이 흔들리더니 틈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물 뚜껑과 같이 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돌을 들자 둥그레한 구멍이 나 있지 않겠어요? 내려가 보니 두 자쯤 되는 돌부처가 있었습니다. 눈, 코, 입, 손이 다 있었어요. 마치 진짜 사람 같았습니다. 리봉은 이 돌부처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돌부처를 밖으로 꺼낸 다음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금이나 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단념하고 이 돌부처만 가지고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돌부처는 높이는 2자밖에 되지 않았지만 뜻밖의 무거워 100근쯤은 되는 것 같았어요. 리봉은 잠시 걸어가다가 쉬고 또 걸어가다가는 쉬곤 했습니다. 좀처럼 발길을 재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80리길을 반도 가지 못하였어요. 이미 해는 떨어지고 사방은 캄캄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근처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리봉은 한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마침 집 한 채가 비어있기는 하지만 한밤중이 되면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다른 집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좋겠군요. 리봉은 주인이 거절하기 위한 구실을 갖다 붙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괜찮습니다. 내일이면 또 길을 떠나야 하니까 밤 이슬과 바람이나 피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무엇이 나타나도 상관없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거듭 부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묵어가도록 하십시오만. 주인은 리봉을 작은 가운데 마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당에는 풀이 허리춤까지 자라 있어 정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칸짜리 집이었는데 책상과 걸상도 갖추어져 있고 오칠한 침대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집안이 먼지투성이었어요. 안내한 주인은 리봉과 몇 마디 주고받고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리봉은 돗자리를 들고 먼지를 털어내었습니다. 작은 등불은 먼지에 가려 점점 어두워졌어요. 주인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대담한 리봉도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문에 빗장을 건 다음 돌부처를 세워두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리봉은 목덜미를 스치는 찬바람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의 등불은 이미 꺼져 캄캄하였습니다. 밖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람은 이제 자고 있는데 문이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돌부처를 개어놓기를 잘했군. 그렇지 않았더라면 문이 열렸을 거야. 그런데 돌부처가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멍청이 괴물아, 그만둬. 이 돌부처께서 딱 버티고 있어. 넌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 바깥의 괴물이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봐, 돌덩어리 중아, 어서 문을 열지 못하겠나? 안 돼. 내가 사람들을 해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어. 돌아가거라 써. 뭐라고? 보잘것없는 실력으로 건방진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등을 탁 치면 입에서 은을 토해내는 일과 어깨를 두들기면 상대방을 마구 때리는 일밖에 없잖아. 뭐라고? 그럼 넌 뭐야? 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3번 물을 토하는 일과 해가 지면 바람을 일으키는 일뿐이잖아. 시끄러워, 이 녀석아. 또 한마디 해주지. 왕씨의 뒤뜰 늪에 살면서 왕춘아씨를 병들게 한 것도 바로 너야. 하지만 그 병에는 너의 간을 꺼내 먹이면 금방 낫게 되지. 그만둬, 이 돌덩이 중아. 괴물과 돌부처의 말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멀리서 쳤딱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부처는 입을 닫았고 괴물도 바람을 일으키고는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인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리봉은 돌부처와 괴물이 말다툼한 내용을 모두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자 방안이 환해졌어요. 돌부처는 원래 있던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리봉은 돌부처와 괴물이 싸우던 말을 머릿속으로 새기며 돌부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등을 가볍게 탁 쳤습니다. 그러자 입에서 은덩어리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또 한 번 두들겨 보니 또 은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리봉은 죽은 노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가를 이제 다 알았습니다. 집주인은
두세 사람의 하인들을 데리고 형편을 살피러 왔습니다. 리봉이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다가가자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리봉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근처에 왕씨라는 사람의 집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한 20리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고 주인이 말하였어요. 리봉은 돌아가고 싶었지만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급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왕씨네 집에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리봉은 돌부처를 메고 왕씨네 집에 닿았어요. 불러도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왕춘아씨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나그네록은 물이 마시고 싶든지 배가 고프든지 간에 다른 집으로 가주게. 우리 집에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주인어른, 전 물이나 밥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오시다. 이 집 환자의 병을 고쳐주려고 온 사람입니다. 왕씨의 눈에 젊은이의 초라한 꼴이 도시 의원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생각에서 리봉을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네가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우리 딸 아이를 좀 봐주게. 지금까지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 별의별 약을 다 먹여봤지만 효험이 없었다네. 아닙니다. 방 안에 들어갈 곳까지도 없습니다. 집 뒤에 오래된 늪이 하나 있죠? 그래, 있네. 그 늪에 있는 괴물의 간을 먹이면 낫습니다. 서둘러 힘센 젊은이를 20사람쯤 모아주십시오. 왕씨는 재빨리 20명의 힘센 젊은이를 모았습니다. 리봉은 이들을 데리고 늪으로 갔습니다. 늪의 물은 검게 보였습니다. 과연 괴물이 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모두 늪의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나절쯤 지나니 겨우 바닥이 보이고 과연 10자쯤 되어 보이는 푸른 물고기 괴물 등이 보였습니다. 괴물은 꼬리를 흔들면서 입으로 물을 뿜어냈습니다. 그러자 물이 원래처럼 늪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봉은 다시 젊은이들을 시켜 물을 퍼내게 했어요. 푸른 물고기 괴물은 2번, 3번이나 물을 뿜어냈습니다. 그러나 4번째는 힘이 빠져 물을 뿜어내지 못하였어요. 리봉이 늪으로 내려가 푸른 물고기 괴물을 잡자 괴물은 가련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리봉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절대로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왕춘아씨의 병은 제 간을 떼내지 않고 제 비늘 3개만 먹어도 낫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리봉은 괴물이 불쌍하여 비늘 3개만 떼내고 살려주었습니다. 이 비닐을 다려서 먹었더니 왕춘아씨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생명의 은인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왕춘아씨는 방에서 나와 리봉의 앞에 서자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릴까? 리봉은 리봉대로 왕춘아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춘아씨의 집을 떠나 다시 돌부처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파오요우가 찾아왔어요. 리봉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자 파오요우는 한참 동안을 잠자코 있었습니다. 물론 돌부처가 은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리봉이 일어나 보니
옆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파오요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부처도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신의를 등진 파오요우를 생각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문을 탕탕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열어보니 왕춘아 아가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왕춘아 아씨의 아버지는 요전에는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네. 한 번만 내 부탁을 더 들어주면 고맙겠네 하고 말하였습니다. 실은 우리 딸에게 여기저기서 혼담이 오고 가고 있지만 딸은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네. 제 어미가 물어보니까 시집을 간다면 자네에게 가고 싶다니 이 부탁을 꼭 들어줘야겠네. 보니까 자네도 애토리인 것 같고 내 딸도 외동딸이니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어떨까? 리봉으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에 승낙을 했습니다. 처음 왕춘아 씨를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얼굴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리봉과 왕춘아 씨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마음에 걸려서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리봉은 밭일을 하다가 볼일을 핑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춘아 씨는 자기의 모습을 오색실로 순우와 리봉이 가지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리봉은 밭일을 하다가 생각나면 안주머니에서 자수를 꺼내 아내의 모습을 보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힘이 솟았습니다. 리봉이 심은 부추는 12자나 되었어요. 호박은 톱으로 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컸습니다. 이렇게 큰 부추와 호박을 길러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리봉은 일을 마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주머니 속에 자수를 꺼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자수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리봉은 있는 힘을 다하여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수는 점점 멀리 날아갔어요. 어느새 날이 저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리봉이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자 왕춘아 씨는 어쩐지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만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수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마침내 동주부의 관청 앞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이 동주부의 장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파오요우였습니다. 파오요우는 리봉의 돌부처를 훔쳐가서 돌부처의 은덩어리로 동주부의 장관 자리를 샀던 것입니다. 그의 부하가 마당에 떨어진 자수를 가지고 파오요우에게 보였습니다. 파오요우는 첫눈에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나에게는 돌부처가 있으니 돈은 얼마든지 있다. 지위도 한 부의 장관이니까 상당하다. 처와 첩도 9이나 있지만 모두 이 자수 속의 여인과는 견줄 수가 없다. 꼭 이 여인을 차지해야겠다. 마당에 이것이 떨어졌다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을 것이다. 내 기필코 찾아내리라. 이튿날 파오요는 장님 점쟁이로 변장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리봉과 왕춘아 씨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는 두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날 왕춘아 씨와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은 밭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밖에서 점쟁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님 점쟁이는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에는 징을 치면서 다닙니다. 이것을 들은 어머니는 점쟁이를 불러보자고 하였어요. 얘야, 너는 그 자수를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 점쟁이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니? 예, 그래요.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점쟁이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장님 점쟁이로 변한 파오요가 안으로 들어가서 실눈을 뜨고 보니 자기가 찾고 있던 미인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뛰듯이 기뻤지만 꾹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점을 치렵니까? 왕춘아 씨가 잃어버린 자수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자 그는 한참 동안 생일과 잃어버린 날 등을 물어보고는 점쟁이처럼 이상한 짓을 하더니 마침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알았습니다. 당장 마을 서쪽 강가로 찾아가십시오. 지금 곧 가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왕춘아 씨와 어머니는 이 소리를 듣고 곧 장님과 함께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강가에 오자 가짜 점쟁이 파오요는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들은 노파를 떼밀고 왕춘아 씨를 배에 태워 끌고 가버렸습니다. 리봉은 장모로부터 왕춘아 씨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하룻밤 사이에 바싹 마르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리봉은 강가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큰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 다리를 건너면 동주부입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리 근처에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리봉은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 안의 상인에게 물어봤어요. 길 가는 사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모두 바쁜 척하며 리봉이 묻는 말에는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리봉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12자나 되는 부추와 톱으로 썰지 않으면 안 되는 호박을 수레에 싣고 다시 동주부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자나 되는 부추요. 톱으로 썰지 않으면 안 되는 호박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거리에서 옆길로 앞거리에서 뒷거리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리봉 주위에는 큰 부추와 호박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좋은 물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리봉은 관청이 있는 곳으로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파오요에게 끌려온 왕춘아 씨는 동주부 관청의 안쪽에 있었습니다. 파오요가 아무리 달래고 겁을 주어도 왕춘아 씨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잡아 가둘 수는 있어도 내 마음까지 잡아 가둘 수는 없어요. 한편 파오요는 왕춘아 씨의 마음을 끌려고 돌부처를 가지고 와서 은덩어리를 꺼내 보였지만 돈으로 벼슬자리를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하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리봉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12자나 되는 부추요. 톱으로 썰어야 하는 호박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리한 왕춘아 씨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큰 부추와 호박은 자기 집 외에는 없었으며 리봉 말고는 그것들을 길러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춘아 씨는 비로소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저 소리가 들리지요?
부추를 사라는 소리가요. 12자나 되는 부추를 꼭 먹고 싶어요. 저 장사꾼을 불러주세요. 제가 직접 고르고 싶으니까요. 왕춘하 씨는 여기에 온 후로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부추가 먹고 싶다고 청하므로 파오요는 곧 부추 장수를 불렀습니다. 리봉이 부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왕춘하 씨는 리봉이 바싹 마른 것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봉은 왕춘하 씨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습니다. 리봉이 멋진 옷을 입고 잘난 체하고 있는 관리를 보니까 그는 다름 아닌 파오요우였습니다. 그 옆에는 자기의 돌부처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오요우는 부추장수가 리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리봉은 살금살금 돌부처 곁으로 다가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부처의 어깨를 두드리며 파오요우를 가리켰습니다. 돌부처의 팔이 쭉 뻗어나가더니 파오요우의 머리를 쿵 때렸습니다. 파오요우는 그 자리에서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리봉은 왕춘하 씨의 손목을 잡고 돌부처를 안고 달아났습니다. 쫓아오는 부하들은 모두 돌부처 주먹에 나가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성문을 빠져나와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리봉과 왕춘하 씨의 식구들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황제도 관리들도 없는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아피차의 홍수. 옛날 세 형제와 어린 여동생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 들판에 이르러 그곳을 일구어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애써 들판을 일구어 놓고 이튿날 나가보면 번번이 땅이 원래대로 거친 들판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세 형제는 모두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들판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허연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형제들이 애써 일구어 놓은 땅에 지팡이를 내려짚고 돌리자 밭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친 들판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몽둥이를 번쩍 쳐들어 이 할아버지를 내려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셋째가 말렸습니다. 잠깐만, 먼저 왜 이렇게 해살을 놓는지 그 까닭을 들어보는 게 어때요? 할아버지는 셋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 참 똑똑한 젊은이로구나. 너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느냐? 나는 번개신 아피차다. 이젠 들판을 일구는 일은 그만두거라. 곧 큰 홍수가 닥칠 테니까. 첫째와 둘째는 홍수가 닥친다는 말을 듣자 살려주세요 하고 아피차에게 빌었습니다. 물론 살려주지. 그러나 정말 너희의 살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은 너희들 자신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상자 3개를 주마. 금상자와 은상자 그리고 나무상자다. 상자는 3개밖에 없어.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누가 여동생을 데리고 가겠나? 첫째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나는 실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둘째도 뾰루뚱한 얼굴로 생각하다가 나도 실소 하고 말하였어요. 셋째만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앞이 차가 지팡이로 땅을 3번 콩콩 쳤습니다. 그러자 금상자, 은상자, 나무상자가 나타났어요. 욕심쟁이 첫째는 금상자를 가져갔습니다. 둘째는 은상자를 차지했습니다. 셋째와 여동생은 말없이 나무상자를 들었습니다. 아피차는 다시 4사람에게 달걀 1개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달걀이 닭으로 변해서 울거든 그 상자를 열어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홍수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첫째의 달걀이 닭이 되어 울었습니다. 첫째는 금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금상자와 함께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둘째의 달걀도 닭이 되어 울었습니다. 그가 은상자를 열었더니 물이 쏟아져 나와 둘째는 은상자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셋째와 여동생의 달걀도 닭이 되어 울었습니다. 그들이 나무 상자를 열자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상자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사람은 힘을 합쳐 나무 상자에 물을 퍼내고 매달렸습니다. 2사람은 나무 상자를 타고 홍수에 떠내려갔습니다. 며칠이나 떠내려갔을까요? 2사람은 어느 산에 닿았습니다. 산에는 푸릇푸릇한 대나무와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2사람은 2마리의 닭을 데리고 대나무와 나무가 우거진 숲속을 헤치며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기로 하였어요. 천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2사람은 먹을 것과 집을 준 나무와 대나무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홍수 때문에 셋째와 여동생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소와 그 밖의 가축들도 그리고 곡식의 씨앗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2사람은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피차가 2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곡식과 야채, 씨앗이랑 노란 콩, 파란 콩을 한 줌씩 건네주었습니다. 황소를 갖고 싶거든 노란 콩을 땅에 뿌리고 물소를 갖고 싶거든 파란 콩을 땅에 뿌려라. 셋째는 노란 콩을 땅에 뿌렸습니다. 콩은 모두 황소로 변했습니다. 여동생이 파란 콩을 땅에 뿌리자 모두 물소가 되었어요. 이제 닭과 황소, 물소와 곡식의 씨앗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여동생과 의논하였어요. 필요한 것은 이제 다 갖추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부부가 되면 어떻겠니? 그러나 여동생은 싫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께 빌어봐요 하고 말하였어요. 여동생은 바늘을 가지고 또 셋째는 실을 들고 소리 맞추어 만약 이 세상에 다른 곳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바늘구멍으로 실이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실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은 부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빈 다음에 실과 바늘을 하늘로 날렸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실이 바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동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한번 하느님께 빌어봐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동생은 절구통을 가지고 이쪽에서 산으로 올라가고 셋째는 절구꽁이를 가지고 저쪽에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하느님, 이 세상에 다른 곳에 아직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절구꽁이가 절구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들어가면 저희들은 부부가 되겠습니다. 하고는 양쪽 산에서 골짜기를 향해 절구통과 절구꽁이를 굴렀습니다. 절구통과 절구꽁이가 골짜기 한복판에서 서로 합쳐졌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3년이 지나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큰 핏덩어리와 고깃덩어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의 결혼이 하느님을 노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용서를 비기 위하여 그 핏덩어리와 고깃덩어리를 숲속의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 두 사람은 다시 숲속으로 가보았습니다. 핏덩어리와 고깃덩어리는 어느 사이에 많은 젊은이와 아가씨들이 되어 서로 짝을 지어 웃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세상에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의 충고.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창고가 있었어요. 어느 창고에도 쌀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또 그 집에는 수도 모를 만큼 많은 괴짝과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괴짝과 나무 상자 속에나 금과 은 그리고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끝에서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은 목장이 있었습니다. 목장에는 소, 말, 염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름다운 딸 하나가 있었어요. 딸은 피부가 희고 얼굴빛이 복숭아빛처럼 고왔습니다. 또 딸의 뺨은 분꽃보다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새까만 눈동자엔 자두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딸은 목소리도 아름다워 그 노랫소리는 어떤 새소리보다 고왔습니다. 딸은 솜씨 또한 훌륭하여 그녀가 뽑은 실은 거미줄보다 가늘고 그녀가 짠 천은 공작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꽃에는 나비가 날아들게 마련입니다. 아름답고 일 잘하는 아가씨 주위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아가씨도 이 고장 젊은이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딸이 있는 방 뒷골목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리병박으로 만든 생황의 우아한 소리와 깊은 사랑을 담은 노래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와 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일어나서 배짜는 방에 불을 붙이고 물레를 가볍게 돌립니다. 젊은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짝 들어와서는 딸 옆에 앉아 저마다 마음속의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첫 닭이 울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아무리 이 집 딸을 사랑하고 있어도 그것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도 젊은이들은 차례로 줄을 서서 딸의 아버지를 찾아가 결혼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큰 부자인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까닭은 어느 젊은이도 모두 가난하여 곡식창고도 돈도 은도 말도 소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약한 젊은이들은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법 배짱이 센 젊은이들은 언젠가는 자기 손으로 물에 뜬 달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들판에서 죽자사자 일을 했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아버지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부잣집의 곡식 창고지기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데다가 체격도 훌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매우 부지런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려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얼마 안 되는 급료밖에 받을 수 없다는 쌀 창고지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이 젊은이를 아깝다고 생각하였어요. 젊은이는 누구보다도 이 집의 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도 점점 이 젊은이의 마음과 젊은이의 훌륭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자기가 짠 천으로 젊은이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옷은 젊은이의 몸에 딱 맞아 젊은이를 더욱 훌륭하게 보이도록 해주었습니다. 딸은 젊은이를 좋아하여 사랑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친해져서 마음속을 터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해 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새처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은 함께 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젊은이는 쥐덫을 많이 만들어 곡식 창고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쥐 임금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걸려들었어요. 그것은 쥐 임금의 아들인 쥐 왕자였습니다. 쥐 임금이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쥐 임금에게 곡식 창고에서 가까운 절까지 땅굴을 파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사흘낮 사흘 밤이 지나서 땅굴을 다 팠기 때문에 쥐 왕자를 풀어주었습니다. 딸의 어머니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비는 것이 하루 일과처럼 되어 있었어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딸의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부처님에게 바칠 곡물을 가지고 절로 갔습니다. 이를 본 젊은이는 땅굴을 통해 먼저 절로 가서 부처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어머니는 곡물을 얹어놓고 꽃을 갈아 꽂은 다음 불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서는 극락에 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젊은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부처님 같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늙은이여, 그대의 소원은 잘 알겠노라. 하나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전생에 죄가 많아 그대로는 극락에 갈 수 없느니라. 그대의 집에서 곡식 창고를 지키는 젊은이는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살아있는 부처님과도 같느니라. 만약 그대의 딸과 그 젊은이를 짝지어주면 전생의 악덕도 사라지고
그대도 그대의 남편도 모두 극락으로 갈 수 있나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충고를 해주므로 딸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남의 앞의 탑을만 웰 뿐이었어요. 마침내 부처님의 두 번의 충고가 끝나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어머니는 두려워하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부처님의 얼굴도 여느 때보다 상냥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방금 말한 것은 정말 부처님의 충고일까? 저 얼굴을 보니 진짜 충고임에 틀림없어. 빨리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젊은이는 또 땅굴을 지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딸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보니 젊은이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잘생겼고 체격도 늠름하여 멋진 사윗감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저 창고지기를 하고 있는 젊은이가 참 멋져요. 저 젊은이에게 따라주면 틀림없이. 갑자기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요? 저런 가난뱅이에게 내 딸을 주잔 말이요. 이건 부처님의 충고예요. 여보, 딸을 저 젊은이에게 주면 우리들은 행복해지고 죽고 나서 극락으로 갈 수 있게 되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부처님의 충고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더란 말이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정말 들었어? 그러면 틀림없다니까요. 아버지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상한데 정말일까? 20년이나 부처님을 믿었으니까 부처님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를 일이야. 드디어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절에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아침 일찍 절로 갔습니다. 젊은이는 땅굴을 지나 먼저 절에 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어제와 마찬가지였어요. 부처님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충고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부처님의 충고를 받아들인 다음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리하여 그날로 젊은이는 부잣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소원대로 달콤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의 이야기가 나오면 젊은 아내는 언제나 만약 부처님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지금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 결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살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틀림없이 결혼할 수 없었을 거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럼 잘 됐고 말고요. 그러나 젊은 아내는 언제나 젊은이가 말하는 살아있는 이란 참말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